예,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이민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시장의 어떤 변화를 말씀드릴 거고요. SMR을 포함한 원전의 중요성,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한 줄로 정리한다면요. 과거의 에너지 시장은 경제성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보라는 부분들이 추가가 되기 시작했고요. 원전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좀 보일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변화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7월 지구 평균 온도는 17도 정도로 평소보다 1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엔에서도 글로벌 워밍은 끝났고 이제 글로벌 보일링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뭄이나 폭염 같은 이상 기후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원래 한라봉은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되는데 이게 경북 지역까지 재배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중부 지역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일으키는 안보라는 가치입니다. 유럽은 기본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많이 썼고요. 왜냐하면 이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직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각고의 노력 끝에 러시아산 비중을 46%에서 15%까지 줄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줄이는 것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가 빠른 태양광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은 태양광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비중을 5%에서 8%까지 늘리면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이번 전쟁으로 이제 느꼈던 거는 과거와 같은 질서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요. 환경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도입했던 유럽이 이제 안보라는 가치들을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리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주체를 보면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투자의 주체가 민간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자발적인 캠페인이긴 한데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을 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거에 대한 요구들을 관련 밸류체인들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아리백에 참여를 했고요.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관련된 이제 움직임들을 투자들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들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 쪽에서의 투자가 분명히 재생에너지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세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에 다시 와 보시면요. 그러니까 뭐 전력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저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기는 100년 넘게 석탄을 통해서 거의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은 석탄 비중이 60%가 넘는 그런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변화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원전이었고 1970년대였는데 그때 오일 셰크가 두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치솟았고 그거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이슈들로 원전이 때마침 등장을 해줬고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원전 산업은 사실 원활하게 확장은 못했었습니다. 30년이 지나 2010년대부터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과거 원전과 같은 확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 원전과 같이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더욱이나 이제 느꼈던 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전력가스의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그로 인한 산업활동이나 뭐 전반적인 부담들이 커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안보라는 문제까지 더더욱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환경, 뭐
대한 부분들 달성했지만 경제성, 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취약해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보셨던 것,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로 이를 대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키우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나라들은 동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동유럽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동유럽이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볼 수 있는 나라인데 과거 소련에 속해 있었을 때는 러시아에 의존되는 종속되는 모습이 컸죠. 에너지 시장만 봤을 때. 그리고 지금 EU에 속해 있는데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서유럽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 동유럽은 전반적으로 국토가 좁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바다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무한정으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전 비중이 뭐 40% 정도 되고 러시아 노형을 쓰고 노후화됐던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니 동유럽에 손을 내민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런 동유럽의 구원투수로 지금 자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동유럽이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이면서 동시에 유럽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제 동유럽에 진출하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랩업을 좀 해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이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만 두 차례 사고 이후에 원전의 산업은 빠르게 망가졌고요. 이걸 대체한 건 중국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원전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4배 정도까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산업 경쟁력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만 원전을 확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의 수출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말고 또 수출해서 유리한 국가는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러시아 역시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대형 원전들은 이제 한 10년, 15년 후면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거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SMR로 대체가 될 텐데 이 SMR의 개발이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캐치업하려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어떤 의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원전 시장은 오바마 정부 때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요. 오바마 정부 때 원전을 확대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잡고 있었고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면서 원전 산업이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 선진 원자로 SMR을 포함해서 원전 확대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 바이든 정부 때 적극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이제 보면요.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8배 정도 되는 원전을 확대할 계획을 미국 내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는 현재 대형 원전 수준까지 떨어뜨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산업은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위에 있지만 어떤 제작에 대한 역량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지난 정상회담들에서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IRST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IRST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R Technology라고 하는 이제 약자인데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이 SMR을 건설하는데 지원하는 계획이고요. 첫 번째로 핵 안보, 안전, 비확산에 대한 최고 수준의 원전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 가능한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계획에 차세대 원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돕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목표를,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모두 다 FIRST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왜 도대체 이 원전 시장에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과거 러시아 그리고 현재 중국이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원전 시장, 그 원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핵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쪽 시장에서의 헤게모니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의 기술 변화, 그다음에 동맹국들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경쟁국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벌리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석탄 비중이 점점 줄겠죠. 현재 35% 정도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석탄 비중을 줄이면서 원전으로 대체를 할 텐데 이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FIRST, 뭐 그 밖에 ARDP, CFPP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미국은 현재 원전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기회가 있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국이 뒤집니다만 제작 측면, 시공 측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 유망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형 원전에서 SMR로 넘어가는 그 산업 패러다임에서의 기회,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이 지금 현재 원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양쪽에 모두 다 걸칠 수 있는 기업을 저는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전하면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올해 내내 이제 좀 귀다림이 됐던 이제 게 원전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주 사이클에 도입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신규 원전 4기가 건설 계획이 수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와 체코, 그 다음에 UAE, 튀르키예, 영국과 같은 총 10기 이상의 대형 원전 발주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케일 이슈가 있었지만 SMR에 대한 제작도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사실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뉴스에 의해서 원전이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과실을 거둘 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실적주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KPS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 성장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원전 확대되는 것들의 수혜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PS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정현승 연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운송, 조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정연승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짧은 내용이지만 컴팩트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23년도 재생에너지, 특히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들 주가가 진짜 많이 하락했습니다. 정말 가혹한 한 해였는데요. 이제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요 프로젝트들이 캔슬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또 가정용 태양광 수요가 크게 둔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제 솔라엣지나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한 70% 이상 하락했고 또 풍력 쪽 디벨로퍼인 올스테드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50% 이상씩 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부분이 다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을 때 앞으로 시장이 계속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재생에너지 시장이 내년에도 다시 축소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좀 이 주가에서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력인데요. 85페이지 첫 번째 표 보시면 이제 EU에서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추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윈드 파워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 빨리 허가한다. 두 번째로는 EU에 있는 기업들한테 금융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겠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용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높아진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면 풍력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아예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아진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경매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 정책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여가고 있고 최근에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쪽에서는 수주 문의들이나 또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주인데요. 지금 85페이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수주 그래프인데 수주가 큰 폭의 반등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특정 회사가 탈락하고 있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멘스 에너지인데요. 지멘스 가메사라고 하는 이제 풍력 사업부가 최근에 이제 풍력 품질 이슈로 인해서 사업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최근에 지금 수주가 베스타스나 GE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하고 있고
북미 지역 중심으로는 수주가 올라오고 있고요. 시장 개편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미국 쪽 육상풍력 그리고 유럽 쪽 육상풍력 쪽에서는 수주가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 특히 그쪽에 설비를 가지고 있는 국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쯤 바닥을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용 태양광 수요는 안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86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미국과 EU에서의 태양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이러는가? 이제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는 가장 큰 키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원재료 쪽 특히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의 가격이 빠지면서 모듈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모듈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한 보조금 정책들도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미국 쪽은 이제 미국이나 EU 쪽은 조금씩 수요가 특히 유틸리티급 대형 태양광들 중심으로 수요가 좀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제일 좋지 않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는 바로 수소입니다. 요즘은 수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데요. 수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년도 1월 말 기준 최근 데이터가 아직 없지만 1046개의 프로젝트, 수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112개라고 하는 기가 스케일의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대형 수소 프로젝트입니다. 저 프로젝트들이 어디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가라고 좀 그림을 보면 호주나 중동,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남미, 유럽 이런 데 쪽이죠. 다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좋은 지역들에서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시작은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발표된 것 대비해서는 상세 설계나 FID라고 하는 이제 진짜 설계 단계, 건설 단계로 들어간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적기는 하지만 분명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프로젝트는 25년도부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제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사우디 네옴 하면 사실 더 라인만 생각하시거든요. 저 길게 생긴 어떤 주거용 설비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주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사우디에서 있는 재생에너지 원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이를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요즘 조선사들도 심심치 않게 암모니아 운반선들 수주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는 암모니아 인수 기지들이 설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키화두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암모니아 시장입니다.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들 암모니아 관련돼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디지만 최악의 구간을 수소도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소는 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은 지금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국내에서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수소 쪽에 대한 정책은 분명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게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라고 하는 저 표인데요. 저 시장은 바로 한전 같은 회사들이 일정 부분 수소를 통해서 발생된 전기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시장이고 그 수소로 인한 전기를 사기 위해서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연료전지들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올해 상하반기 이제 입찰이 있었고 1,300기가와트시 연료전지로 보면 대략 180메가와트 정도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청정수소 발전 시장이 새롭게 더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일반 수소 외에도 청정수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저 표에 보시면 참여 기술의 청정수소 시장은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터빈, 석탄, 화력, 암모니아 혼소, 수소 엔진 등이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연료전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 파트인데요. 이제 수소 터빈이나 이제 석탄 화력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에 암모니아를 섞어서 태우는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앞으로 내년에서는 이제 수소 관련된 인프라 쪽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관련된 국내에서도 시장 수요가 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장은 내년에 180에서 300메가와트까지 시장이 커질 거라 보고 있고, 그 외에 암모니아 관련된 기업들도 인프라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금리가 조금씩 빠지면서 사실 오늘부터 조금 숨통이 트인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볼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